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심호정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조금 전에 검찰 인사가 났죠? 네,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검찰 인사 단행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건데요. 법무부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엔 노만석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원 대전지검 검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자리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이문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올라 일선을 이끌게 됐습니다. 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여러 고위직 인사가 사의를 표명했죠. 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심 총장은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면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과 더불어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일선에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과 신흥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도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고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집중하겠군요. 네,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청을 여러 기관을 쪼갤 거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수청 등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정 후보자가 검찰청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온 만큼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여당과 합을 맞춰 나아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팀은 오는 5일 소환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는 이날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출석 시간과 조사 방식을 두고는 마지막까지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특검 대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 곧바로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의견서에도 5일은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도 불응한다면 법원이 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어를 생략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발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뭡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일단 5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5일이나 6일에 특검 출석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따르겠다는 건데요.
정식으로 서면 출석 요청서를 통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출석 시간은 지난 1차 소환 당시처럼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특검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할지에 대해선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건강 문제를 고려하면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일단 조사는 토요일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까요? 네, 특검은 지난 1차 조사 때 마치지 못한 혐의들부터 들여다볼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 특검은 우리 군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이 연구원은 북한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연구소가 납품한 무인기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인물로 전해졌는데요. 진술을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차 조사에 앞서 특검은 어제 국무회의로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예, 다른 특검팀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팀과 최상병 특검팀 모두 내일 현판식과 정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이사와 법리 검토 등 마지막 준비가 한창입니다. 양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오전 대전 현충원에 최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통화를 했다며 조율 상황을 전했습니다. 민 특검 쪽은 수사 대상이 16개로 굉장히 바쁘기에 이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나중에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특검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법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최상병 특검과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서로 향후 수사를 가져갈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아 담당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혼선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조금 전에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의를 위해 만났다고요? 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4시 반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은 나란히 서서 내일 개최될 법사위 일소위에서 상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소위에서 충실히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조항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이 자리에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천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전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에 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강론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을 회부하고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는 추경 정책 질의에서 이틀째 재정 건전성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가장이 돈은 안 벌고 빚 잔치를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이에 여당은 빚을 내서라도 굶는 건 막는 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정책 질의에서 화두는 역시 전 국민 소비 쿠폰이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운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한가한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상대로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자영업자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운영 자금으로서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박 자금으로서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히 조사를 해야. 이에 민주당은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업계 실정을 알기나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응급중환자한테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챙겨 먹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진단과 처방은 전현 정부를 향한 틈새 저격도 이어졌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꾀병 환자가 아닌지 확인해달라거나 김건희 씨는 휠체어 연기에 실패한 명백한 나이롱 환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용산도 선을 그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걸 보면 이 정책이 그렇게 잘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야당이 재정 건전성 악화와 형평성 논란을 연일 부각하고 있지만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 지도부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와 만남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 폭을 넓히려는 취지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국무위원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언급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주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가령 내각이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이 있을 때 국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상당수가 배석해 있었던 만큼 이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이주호 장관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일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모레 낮 국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교섭단체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다른 국무회의 주요 발언도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최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처음 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된 탓에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다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해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남겼는데요. 지금까지 비 피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장마를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여름이 되면 폭염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에게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주요국 대사 인사는 통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의 외교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대사들을 불러들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주요국 대사들에게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박철희 주일대사, 이도훈 주러 대사와 함께 황준국 주 유엔 대사와 문승현 주 프랑스 대사, 그리고 윤여철 주 영국 대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올해 초 귀국한 정재호 전 주중 대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주요국 대사 전원에게 이임 지시가 전달된 겁니다.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외공관장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공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후에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모든 재외공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이 취임한 뒤에 일괄 사표를 지시했지만 지금은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임 지시가 전달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관장이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외교장관 임명 전이라도 새 공관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관장 인선에 이어 주재국의 신임장을 받는 절차까지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요 공관에서 대사 대리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월 초는 전국에 장맛비가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비 대신 폭염이 이어지며 열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강릉은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폭염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끝난 걸까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 대신 폭염의 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식지 않은 더위에 강릉은 밤사이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고 서울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위에 폭염특보는 연일 확대됐고 경보로 격상되는 지역도 늘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용인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은 내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장마는 정체전선이 완전히 북상하면 종료되는데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 남부 지역에 대해 평년보다 20일 정도 빠르게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청은 아직 기압계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장마 종료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열대 요란에 의해 우리나라 부근으로 확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성기에 달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열대 요란이 사라진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장마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으로. 장맛비가 자취를 감추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직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안심하긴 이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6월 최고 기온이 관측되는 등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참다 못한 시민들은 해변으로 몰렸고 이를 멈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볕에 백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파라솔 그늘에서 볕을 피하고 바다에 뛰어들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휴가철이 한참 남았지만 해변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진짜 그냥 밖에 10분만 있어도 바로 땀이 날 정도로 더웠었는데 바로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여기까지 오면서 흘렸던 땀들이 다 씻겨 나가지고 오히려 추울 정도예요. 완전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불볕더위에도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건설 현장. 온도계에 찍힌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도당과 얼음을 두고 폭염과 사투를 벌입니다. 옷이 하루에 몇 번씩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가동하고 제빙기, 식염포도당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쉬실 시간에 시원하게 쉬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는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연일 갈아치웠습니다. 부산과 대구, 전주 등 전국 기후관측 지점 97곳 가운데 절반 넘는 곳의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도 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무더위, 하지만 끝은 더디게 올 거로 예상되면서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오늘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개인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회사는 DSR이 적용되는 가계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1.5%의 스트레스 금리, 즉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비수도권은 시행이 12월 말까지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변동형과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과 금리 4.2%를 가정할 때 대출 한도가 연소득 5천만 원이면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연소득 1억 원이면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가 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하반기에 달라지는 생활형 제도를 소개합니다. 7월 1일부터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30%,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 등의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합니다.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절반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1에서 3구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40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을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연 이자율이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10월부터는 자활사업 참여 뒤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를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이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8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도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를 가장해서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이 있는 글로벌 골드필드의 대표 정모 씨가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자는 2,0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천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표종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글로벌 골드필드 GGF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GGF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다며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초기에는 투자금의 수십 %에 달하는 수익을 며칠 만에 지급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 대규모 봉사활동을 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건 물론 국회의장상 등 각종 상훈 이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땅 같은 거 한 대를 좋게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그런데 지난 4월 업체는 모든 출금을 갑자기 중단했고 대표 정모 씨도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달 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약 2,000명, 피해 금액은 2천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GGF를 사회적 기업으로 믿고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들 사이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일부 송치한 경찰은 정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가 있는 20대 남성 A씨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 반쯤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 추행하고 유괴하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서 유괴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추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 바로 앞에서 불법 유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가 퇴근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중순 밤 11시 강원 춘천경찰서 정문 CCTV 영상입니다. 경찰서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법 유턴하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춰선 차량.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한 뒤 차량을 추격합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도 부랴부랴 차에 다시 올라타 따라 나섭니다. 요리조리 400m가량 도주하던 차량은 결국 인근 아파트 정문 차단기에 막혀 멈춰섰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직감적으로 저 사고가 났는데 차가 서지 않고 이제 이게 휙 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분께서 저 차 잡아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직감하고 이제 따라갔죠.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좀 비틀비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 경찰은 30대 남성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뺑소니 검거 영상을 강원경찰청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시작한 지 한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이 민정수석도 낙점이 됐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되면서 지금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뭐 그렇죠. 근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당초대로 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많았었죠. 그때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근데 이미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또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게 이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어떤 추진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왔고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내란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김주원 그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면 스스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번에 퇴임의 변에서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물러나는 심우정 총장의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 이거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입장문을 보면은 형사사법제도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데 좀 불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예.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결론을 정해두고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검찰총장은 검찰청 법에 따라서 임기가 2년으로 사실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만에 스스로 나가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표 검찰 개혁을 할 투톱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지금 사실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투톱이 결정된다 하면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에 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아마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신변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부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요. 공소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 공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아마 검찰총장직을 사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또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 또 새 정부 첫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검찰의 대검을 비롯한 주요 검사장급, 고검장급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고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검찰 정권을 위해서 사실은 일해온 분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뭐 새 정부가 출발하면 이제 당연히 검찰 인사가 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 검찰 인사의 방향은 당연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검찰의 주요직에 있는 게 맞지 않죠. 그에 부합하는 인사였고 당연히 그분들이 검찰에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맞는 또 이제 대검 검사급 인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 역시 뭐 대표적으로 뭐 국민들 누구나 잘 아시는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꼭 어떤 특정 인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오늘 임명을 했고요. 향후에도 이제 그런 기조 위에서 과거 이제 특수통이 지배했던 검찰 상층부와 다르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 또 국민에 대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방향의 인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검찰 고위 인사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이문정 검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던 인물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단연 눈에 띄는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요. 지금 좋게 말하면 내부에서 굉장히 소장파이고 쇄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어떤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직 내부에서 상하 어떤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는 반골 기질의 검사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동부지검장이 됐는데요. 이 지검장은 검사장급입니다. 지금 이문정 검사가 차장 검사, 그러니까 중간급 간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장급으로 바로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것은 글쎄요, 그 이재명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너무 눈에 튀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잘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얻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건데 그러지 않고 정치적 상징성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이문정 검사를 눈에 띄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문정 검사 잘 해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일회성으로 소모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길에 나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가 되면은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죠.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 반발 기류도 좀 예상이 되는데 검찰 조직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저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 어떤 기조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검찰 개혁의 방향과 다른 맥락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해체 이런 발언 사실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들은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이 공소 제기와 유지로 제한하고 또 관련된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8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직 구조적 어떤 개편안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이 검찰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벽하게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그 후보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어떤 개혁 입장에서 퇴색하거나 후퇴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실제 이제 주관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접근하는 방식, 표현 방식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실제 또 정성호 의원 자체가 이렇게 진중하고 신중한 분이어서 그런 표현 자체도 원래 저런 식으로 하시고 또 국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미 높고 그 방향 역시 공소 제기와 유지의 기능을 주로 하는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담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의 방향과 이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었고요. 특별히 그가 다른 어떤 입장 내지 미온적 입장 변화를 보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면서 검사도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안에는 굉장히 이제 섬뜩한 얘기가 있죠.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신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지금 이제 7인에 이제 찐명의 7인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좌장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법무부 장관 이제 최초의 이재명 대통령이 생긴 이후에 첫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어떤 미션을 부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장 적절하게 통제하고 그걸 없앨 수 있는 후보자를 정성호 의원으로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사법 리스크를 없앨 것인가. 그때 본인이 한 얘기가 공소 취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소에 대해서 취소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지금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검찰 해체로 국민들에게 보일까 봐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 해체라면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결국은 거짓말이구나 또는 허위구나라고 또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을 기소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해체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정성호 오늘 후보자의 첫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5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 과정에 사전에 예고 없이 충격적인 어떤 이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실행이 됐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이제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혼선이 있었다는 부분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과 이 투자와 관련된 주식 시장 전반의 문제를 오늘 짚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책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이 대출 규제 방침이 아마 적어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 효과의 어떤 평가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느냐,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집을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유동자금의 투자처가 제대로 이 자리를 못 찾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주식시장 건전화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천 시대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투명화되면 상당수 투자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건전한 투자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열 투자, 투기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의 문제를 포괄해서 우리나라 어떤 투자 시장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이 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가 정정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무려 26번 이상을 내놨는데요. 전부 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핵심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시장의 반응이 올까 싶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가장 자신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동산 정책은 금융과 세금과 공급으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조정을 하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했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으로 대출로 이제 규제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급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공급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공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보수들의 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급을 늘렸다가 지금 서울의 상당한 수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아주 몇 % 차이로 지금 보수에서 좌파에서 우파로 이렇게 의석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는 게 하는 그런 정치적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 질서를 찾아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요. 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자금 출처가 해외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런 이 서울 집값의 상승에 있어서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의 100조가 넘는 정책 자금을 통해서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어떤 정책이 추진돼 왔다는 점, 그리고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로 인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급등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분위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러한 민감한 그 요인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들어선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국인 또 집 없는 서민 실소유자의 어떤 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고 사실관계에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적정한 제재나 제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서울의 주택 보유가 외국인 보유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 이 집값 이 폭등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은 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악순환 구조를 끊는 어떤 이 단기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목표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빚으로 집을 사는 구조, 그래서 집값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에 서울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이런 투기성, 투자성, 빚을 통해서 이 갭 투자 방식으로 서울 집값을 올리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방향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사실 실거주, 실소유 목적의 투자가 이 주택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울 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 집값이 안정이 되고 계속적인 서울 집값의 상승 기대가 꺾인다고 하면 그렇게 외국인들이 무리해서 들어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번 정책이 외국인에게는 무작정 문을 개방해서 실제 우리 서울에 이 집을 가지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기회를 차단하면서 외국인에게는 무작정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이 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적절한 어떤 이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계약 중에 외국인 임대인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 증가한 8,660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게 좀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보고요. 10만 가구를 23만 명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60%가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60%가 중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가구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속 방치가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 집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또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집은 중국인들. 과연 그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는 게 1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가서 부동산 전체가 넘어간 일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 세금 문제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주담대죠. 주담대를 이렇게 옥죄면서 이거를 규제를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빚을 또 탕감해 줍니다. 지금 이제 한 2,000명 가량 되는 외국인에게 183억 원 정도를 아예 탕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외국인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지 과연 그 부분을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동의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빚을 졌는데 그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상호주의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다주택 중과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주택이 여러 가지 있으면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중과세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데 중국인들은요 다주택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난 내가 집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도 지금 중국인들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가서 부동산 많이 사라, 집 많이 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 나와서 중국인들이 영구적인 고정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한반도 공전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너무 막연한 불안감을 이렇게 확대시킬 문제가 싶습니다. 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서울 주택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 주택의 보유 상당수를 잠식해서 마치 서울에 사는 주민분들이 상당수가 중국인 주택에 이 임대차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럴 위험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실제 실보유율은 낮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있고 실제 정부에서도 일정 시장 이 비율을 넘어가면서 실제 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하겠죠. 그거는 뭐 세제 문제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소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한은 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무슨 중국인이 우리 집을 상당히 사서 크게 어떤 영토 주권의 문제가 생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이제 결부시켜서 부채 탕감 정책 말씀하셨는데 오늘 금융위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외국인 2,000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국인인 배우분 그리고 아마 영주권자가 포함되면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권리 행사 이전에 세금 등 이 한국 국민과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실제 한국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부채 탕감 효과가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하겠다는 금융위의 오늘 입장이 있었으니까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다 묶어서 외국인에게는 관대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바꿔서 할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걸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통위가 지금 이제 방통위원이 없어서 국회에서 보내준 이제 방통위는 없고 대통령이 보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독임제 기구인 중앙정부부처는 장관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합의제 기구는요 최소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통위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법에는 2명 이상이 회의를 소집을 하고 제적의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는 서로 협의를 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대통령 몫이라도 빨리 지명을 해서 방통위 위원으로 보내주면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그 얘기에 대해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저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한 거는 법에 의한 권한을 얘기한 겁니다. 법에 의한 권한, 선출에 의한 권한 둘 중에 어느 게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존중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계속 이제 핵심적인 민원들을 처리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징금 부과,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에 지금 우리가 방통위에서 의결해가지고 68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이 부족해서 의결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2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민생 같은 거를 방통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려주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준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목 위원 한 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당연하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임 대통령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계속되고 있고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정권 교체기에 각자의 역할을 잘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국무위원들이 받아들여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각의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거고요. 정권이 바뀌면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납득할 수 이상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행태는 소위 말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그 사실상 독임제와 같은 식으로 운영하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한 분입니다. 방통위에 도저히 하루라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교체기에 불가피하게 국무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방통위원 임명권을 행사한다니요. 지금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뭘 해왔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가서 뭐 1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임기 보장을 요구한다는데 그 1년 임기 동안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남은 기간 동안 뭐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그 출석하는 정도의 역할인데 방통위원장은 뭐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과도하게 본인이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현 정부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어디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일을 하루라도 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판단하고 있고 당장의 어떤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좀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정권 시기에 전현희 민주당 이제 정권 잡았던 시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여야가 바뀌었다고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이 다르다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법원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거는 재판부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연기를 했습니까? 뭐 당연한 결정이죠. 다른 관련 재판들도 다 기일 추정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이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이 전체 법원의 입장으로 확인돼가는 과정이고요. 저는 아쉬운 게 그걸 일률적으로 대법원이 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리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개별 재판부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국민들도 이건 아직 그럼 재판 추후 지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뭐 헌법 84조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요. 이후 혹시 남은 아마 대북송금 사건도 기일이 아직까지는 취소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은 헌법에 따라서 중지되는 게 맞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법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야당 시절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이거는 무죄이고 저는 억울하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신분으로서 무죄가 확정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재임 기간 중에 확정하면 그게 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왜 재판에 임하지 않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 국민들을 보기에 더 뭔가 있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 EU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EU의 디지털 규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워싱턴 방문을 앞둔 EU의 협상 대표는 2일과 3일 이틀간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를 고려하면 사실상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EU는 지난주에 열린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합의서 초안을 받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회원국 다수는 좀 양보하더라도 시한 내에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협상 전권을 진 집행위원회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ready for a deal. At the same time, we are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that no satisfactory agreement is reached. EU는 우선 광범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해 50% 관세 폭탄을 피한 뒤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협상을 이어가는 전략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종일관 무역 적자 해소에 더해 각종 비관세 장벽의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엔 이른바 빅테크의 독점적 행태 등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They sue all our companies. They're constantly suing Apple and Google and all of these companies, and they're getting, in front of judges that essentially almost work for them. 하지만 EU는 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무역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L'autonomie réglementaire de l'Union européenne dans cette discussion sera préservée et pour ma part, je considère que tous les leviers à notre disposition doivent être privilégiés. 양측의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50% 관세를 물리고 이에 맞서 EU가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경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의 쌀 개방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겠다면서도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일본이 쌀이 매우 부족한데도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며 일본의 쌀 수입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도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협상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도 피했습니다. 다만 농업을 희생시키진 않겠다며 일본의 최대 이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農業を犠牲にするようなことは考えておらず、守るべきものは守り、我が国にとって最大限のメリットを獲得するため、政府一丸となって最優先かつ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7차례에 걸친 미일 관세 협상에도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 双方の認識が一致しない点が残っております。現時点ではパッケージ全体として合意に至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미국은 25% 자동차 관세의 양보는 고사하고 아예 쌀 수입까지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일본 정부는 협상을 거듭할수록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여 차기 협상에서 일본이 넘어야 할 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 이상 늘어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우리 수출이 5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꾸준한 HBM 수요와 D램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1년 전보다 11.6%가 늘어난 149억 7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강릉은 또다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중북부 지역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 일성으로 다시금 검찰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첫 출근길에 오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성은 역시나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정 후보자는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 반발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반발하는 검사 자체가 적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최근 검찰개혁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수사, 기소, 분리 등을 내세웠던 만큼 장관 임기를 시작하면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거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고위 간부 9명에 대해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노만석 대검 마약 조직 범죄 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문정 대구지법 부장검사는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을 통보한 오늘 출석하지 않자 내란 특검팀은 오는 5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날은 출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출석 시간과 조사 방식을 두고는 마지막까지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조은상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를 위해 토요일인 오는 5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요구했지만 전날 기일 변경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라면서 만약 이번에도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에 7월 5일 이후로 출석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소환에는 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통상 오전 조사는 10시부터 하는 게 관행인 만큼 시간을 늦출 수 있는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소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이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가 성사된다면 여기에 더해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중단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도 재개될 전망인데 특검은 경찰총경이 계속 신문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라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의 공통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최상병 특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는 두 특검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먼저 관련 조사에 착수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한 겁니다. 민 특검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거기는 뭐 16개 부분에 아주 굉장히 바쁜 적이고요. 우리는 김건희하고 겹치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하시고. 먼저 첫 소환 조사에 임 전 사단장을 부르는 특검팀은 최상병 순직 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선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뒤 피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인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질책으로 보였는데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설전을 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5번째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작심한 듯 국무위원들과 국회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민 주권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자신의 임기 등을 두고 최민희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대 야소 구도인 국회에 힘을 보태면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경고를 보낸 거란 관측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 대통령 의도를 짐작만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진숙 위원장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로서 자세를 당부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질책성 발언은 아니었고요. 좀 서로 이렇게 좀 잘 해봐라는 정도의 권유로 그렇게.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국회와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요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주택이 투자와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며 해법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27일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처음 나온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 수요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국내 투자 수단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돼 시중 유동자금이 과도하게 몰린다는 취지입니다. 황금성 낮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묶이면 내수와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주 권리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접경지 개발과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연일 강조하는 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 집값을 잡고 동시에 국내 기업 육성도 이끌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다며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시각차는 여전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한 첫걸음인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반대하던 야당이 선회할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좌초된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더한 강화된 개정안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석 상황과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의식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제안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일종의 시간 끌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그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깜짝 회동한 양당 지도부는 이런 이견을 계속 논의해 남은 기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데 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의 평행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모레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외쳤습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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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가 증빙 자료도 안 내고 민생 정책을 이끌 역량도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이 타협은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한 이튿날 야당은 용산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는 내란 종식의 실용 내각이라면서 목요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새 정부 발목 잡기이자 대선 불복이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원내 167석을 가진 민주당과 법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인준안은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목요일까지 합의해오라고 여야에 시간을 줬지만 평행선 대치 속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닷새째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나 의원은 서로의 지역구를 언급하며 동장 남매라더니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몸 관리 잘하라며 새로운 지도부와 손 맞춰서 잘하길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5명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원내에서는 사선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이, 원외에서는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서 석축 위에 있는 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장마 기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승은 기자입니다. 석축 위에 있는 건물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벽 안에 있던 단열재와 나무 판자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주택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퉁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퍽소리는 들었지. 그때서부터 잠은 못 잔 거지.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바닥에는 외벽에서 떨어져 내린 돌무더기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현장에는 추가 붕괴에 대비해 통제선이 빙빙 둘러쳐져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건물에 거주하던 10가구, 주민 17명은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민분들은 이재민 숙소에 이동해서 지금 거처를 마련을 해드렸고요. 관할구청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근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건축물 하부에 있는 석축에 물이 들어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석축 안에 있는 흙들이 빠져나가고.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는 집중호우 이후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 양주시에서는 군인 숙소 옹벽이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장마 기간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답안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학원 강사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출 정황이 포착된 SNS 등을 수사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시험 종료 전 해설지에 접근할 수 있는 현직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 등 원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빈집 수십 곳에서 억대 군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빈집 21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이 꺼져 있는 신축 빌라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수천만 원대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30대 남성 A씨를 특수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가 있습니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비슷한 사고가 날지 몰라 여전히 불안해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덮칩니다. 지난해 7월 1일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사고 일주기를 앞두고 다시 찾은 현장에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사고 장소에는 튼튼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고개를 돌려 바로 맞은편을 보면 1년 전 부서진 것과 똑같은 울타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사고 장소 주변의 차로 축소와 보도 확장, 방호 울타리 설치와 건널목 신설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내 위험 지역 100여 곳에 방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불상사가 저한테도 만약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서 또 이제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시설 정비와 함께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달을 단시간 내에 패턴을 벗어나서 급하게 밟으면 가속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미국이나 호주처럼 의사가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야간 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고령 운전자나 고위험군 운전자 같은 경우에 주간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루 2시간이나 3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안이 꾸준히 제안돼 왔지만 아직 검토 단계나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 한 명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배상금 수령 목적으로 서류에 서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1월 끝내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10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인이 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즉 판결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기부금 형식으로 마련한 돈이 아닌 일본 측에 직접 배상을 받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할아버지 장남은 동생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속여 배상금을 받아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전부터 노안과 선망증으로 예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5개월여 수사 끝에 배상금 수령이 이 할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 A씨와 B씨가 판결금 수령 서류인데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서명을 적는 공간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부 재단에 서류를 제출한 뒤 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가운데 한 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배상금이 이 할아버지 뜻에 반해 지급됐다는 것이 뒤늦게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대가 명백한 상황에서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또다시 높아졌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쉽게 말해 실제 대출 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금리엔 변화가 없지만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더해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올해 말까지 지금의 스트레스 금리 0.75%가 유지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연 4% 금리로 5년 고정 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의 대출 한도는 1,750만 원 낮아집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연소득 1억 원이 넘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특례 LTV 등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고려한다면 수도권 집값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대출 옥죄기로 가계부채 억누르기에 나섰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빚 급증세가 8, 9월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안이 필요하다고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5일 10시로 출석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특검은 조사량 등을 고려해서 5일,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 9시 출석으로 다시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 이후에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해피엔딩이었던 결말이 지금처럼 바뀐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황동혁 감독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 직후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로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도심에서 퍼레이드까지 벌이며 화려한 피날레를 맺었습니다. 역시 오징어 게임은 결국 고향에서 가장 사랑받는구나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피날레였던 것 같아요. 애초 시즌3 결말은 이정재가 맡은 기훈이 게임에서 다시 살아나 딸을 만나는 해피엔딩. 하지만 기훈이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결말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건데요. 시즌 2, 3에 거쳐서 점점 나빠져가는 세상을 그 안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시즌3 내용의 호불호에 대해선 팬들 각자의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다며 어떻게 만들었든 감론을 박은 계속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방식과 눈으로 이 시리즈, 이 오징어 게임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바뀌거나 배반당했을 때 뭔가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끼시는.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나올 거라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늘 협업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K 콘텐츠,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위험할 것 같은 것에 더 끌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지만 조금 떨리지만 그런 작품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겠고요. 이후에도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낮 동안 전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소나기는 특성상 갑작스럽게 쏟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우산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를 맞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비를 맞을 경우 하루 동안 만들어진 피지, 각질과 함께 대기 중에 오염 물질 등이 모낭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가 습해지면서 박테리아 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도록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았다면 최대한 빨리 머리를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